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기 대박열린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자, 아동간호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국가고시 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그 다음에 성인, 모성, 그 다음에 간호관리, 기본.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게 될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아동간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동간호학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우리 좀 어려웠었나요? 아니면 쉬웠었나요? 어려웠어요. 자, 아동간호학은 말 그대로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학생분들 중에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죠, 육아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해요. 근데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미스들 같은 경우는 키워본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 암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카들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고요. 아동과목은 여러분 국가고시 과목 중에서 어려운 과목일까요? 쉬운 과목일까요? 그렇죠.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 크게 바뀌지 않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간호학은 조금 열심히 해놓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목차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출제 빈도가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어떤 항목이? 성장 발달 부분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각각의 이론들, 그 다음 성장 발달 단계의 특성들, 이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발달 부분, 아동의 발달 단계별 건강 유지 부분, 이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환, 물론 질환과 간호중재,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 건강한 신생아, 또 거기가 출제 빈도수가 높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에 따른 그 질환들이 있을 겁니다. 질환에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질환들은 딱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 각 항목당에서 가장 두 개는 이제 성장 발달 단계가 많이 나오지만 나머지 질환 같은 데서도 한두 문제씩은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질환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요. 자, 아동간호학 강의는 3시간씩 6회로 진행이 돼서 총 18시간 기준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받으셨죠? 책이 2권일 겁니다. 이론책과 문제집이 있게 돼요. 그러면 이론은 여러분이 그동안 아마 아동간호학을 학교 다닐 때 우리 1년은 배웠을 거예요. 1년. 근데 그거를 18시간에 끝내야 돼요. 그럼 초압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고시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관련된 개념 정리를 그 이론책에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을 보시면 박스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실제 기출에 나와 있는 문제들,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출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거와 관련된 내용, 아니면 또 새롭게 이거는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문제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문제집을 보면, 여러분, 문제집을 볼 때 어떤 개념을 공부하면 좋을까? 그 문제집을 볼 때 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까? 어떤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게 1, 2년 간격을 듣고요.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모아놨으니까 그대로. 섞어놓은 게 아니라 비슷한 걸 막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기출문제를 풀 때는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질환을 중심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지, 그 다음에 닦아지 문항이 오지선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변형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답만 그래 2번이 답이다 딱 넘어가고 1, 3, 4, 5를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틀린 문항이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다음번 문제에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또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제가 항상 국가고시 대비반에서 첫 시간에 강조하고 오는 게 뭐냐면 집에 여러분들 문제집, 이론집 되게 많지 않아요? 유명한 출판사들 막 시리즈로 열 몇 권씩 다 책꽂이에 꽂혀 있죠? 그쵸? 네, 그거 보셨어요? 아마 꽂혀 있기만 할걸요? 네, 그대로 꽂아 놓으세요. 왜 꽂아 놓으라 그럴까요? 네, 이것만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개념 정리가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만 풀죠. 글자 한두 글자만 바꿔도 바로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험 직전에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서 이 책만 먼저 내가 마스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론집과 문제집을 확실하게 정의를 하고요. 그때 나중에 가지고 있는 출판사 문제를 보셔도 그때는 답이 막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설프게 선생님을 믿어도 될까? 이러면서 막 2 플러스 책꽂이에 있는 문제집 다 빼가지고 보면 더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 믿고 기본 개념부터 확립하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하자.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같이 수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강의 강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 질문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방에 질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죠? 자리에 공부에 임해야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수업 기간 동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동간호학의 이론집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페이지 303페이지죠. 그죠? 그 부분을 먼저 할 겁니다. 자, 아동간호학의 개념에서 보시면 자, 아동간호학의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정의에서 자, 아동 플러스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아동이라 그러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죠? 출생에서부터 어디까지? 청소년기까지. 여기까지는 줄을 치시고 성장 발달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건강 및 발달상의 최대한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의죠. 그래서 이거는 안 외워도 되죠. 그냥 흐름으로 그렇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도 보세요. 건강유지 증진, 최적의 성장 발달을 위한 지지, 건강 능력의 극대화. 그 다음에 항상 아동도 그렇고요. 여성건강 간호도 그렇고 가족 중심의 간호다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가족 중심에는 동그라미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과 가족의 정신, 신체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비외상성 간호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의 아동을 성장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외상성 간호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목적의 제일 마지막 댁은 다른 말로 하면 아동간호학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에 또 하나 아동간호의 원리라고 해서 유인물 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춘 성장과 발달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동간호를 공부하면 문제를 보면 항상 아동이 몇 개월이다, 몇 살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 증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 발달 보면 뭐 영양 문제, 운동 문제, 안전 문제, 놀이 형태, 그다음에 예방 접종 같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발달 단계별로 공부하셔야 되고, 다시 또 강조하지만 가족 중심의 간호고, 그다음에 우리 간호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역할 중에 가장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옹호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자, 옹호자로서 책임을 갖고 법정 윤리적인 책임을 다 가져야 되는 옹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든 여성이든 어디서든지 항상 문제가 나면 답은 거의 옹호자의 역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동의 연령에 맞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시 책으로 와서 아동의 건강지표를 보면, 자, 신생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신생아는 언제까지를 신생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28일? 그죠? 4주. 그쵸? 그래서 신생아기는 한 달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아 출생에서 한 달까지를 신생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자, 신생아 사망률이요. 그러면 자, 신생아 1000명에 대한 1000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첫 1개월간의 사망자 수, 28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 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쉽게 외우려면 그냥 한 달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아는 그러면 우리 신생아기, 그 다음에 영아기는 언제부터죠? 영아. 아니지. 출생에서부터는 여기가 신생아가 출생에서부터 한 달까지고. 그쵸? 그러면 영아가 출생에서부터면 안 되지. 그렇지. 한 달에서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1년, 12개월. 까지 1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영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도 영아 사망률에서는 살아서 출생한 몇 명? 1000명에 1년 동안 사망률이니까 사망한 영아의 수. 그래서 특히 영아 사망률은 머스트예요. 별표. 자, 한 나라의 중요 보건 지표로 사용되는 게 신생아 사망률이 아닌 영아 사망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인은 주산기의 영아 건강 상태, 또 저체중 출생아의 증가, 빈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소를 시키려면 철저하게 주산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양육 환경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의료 보급을 확대해야 되고, 이건 흐름으로도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 사망률의 정의와 영아 사망률의 정의, 특히 그 중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실제 기출문제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땡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훈육입니다. 자, 훈육의 종류, 훈육이 아동할 때는, 교육을 할 때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논리적인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타임아웃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은 별표. 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거를 타임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세는 나이에 맞게 이제 한 1분이에요. 그래서 3세 이상부터 타임아웃을 하는데, 자, 3세는 3분, 4세에서 5세는 1분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타임아웃, 혼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모들이? 조금 떨어진 방에 가서 벽을 보고 서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두 번째 때 엄마가 지켜볼 수 있는 거실 구석이나 자극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 의자를 벽에 붙어두고 정해진 시간 동안 앉아있게 해서 그 시간 동안에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타임아웃이죠. 그런데 혼자 놔두고 엄마가 딴 데 가면 안 돼요.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체험해 보도록 하는 거고, 행동 수정. 그래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보상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은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체벌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아동학대의 정의입니다. 자, 아동학대가 이제 많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을 하는데, 자,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가 있고요. 방임, 그래서 각각 학대, 그다음에 방임의 정의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체적 학대는 뭔가 때리는 거죠. 그래서 찌르고 때리고 발로 차고 물고 화상 입히고 흔들고 이런 것들이죠. 자, 의도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혀서 고통을 가하는 건데, 여러분 세 번째 대리의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 흔들린 아기 증후군의 정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리인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을 보면, 자,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기를 아픈 척 하게 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와요. 아프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쵸? 아픈 원인이 뭔지를 그 돌보는 엄마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아프면 주변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막 걱정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엄마가 받고 싶어서 아기를 아프게 해갖고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거. 이게 대리인에 의한 민하우젠 증후군이고요.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죠. 아기를 빡 흔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육아 프로그램 아기 이쁘다고 해서 막 이렇게 들고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위쪽 뇌조직 이런 것들이 같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폭하게 흔드는 거죠. 그래서 뇌 손상의 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구토, 호흡곤란, 두개 내 출혈, 망막 출혈, 뭐 이런 상태, 혼수 상태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막 흔들지 말라 그러죠. 그걸 너무 세게 흔들어서 아이가 손상을 입는 거. 이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체적 학대에 속하고, 정서적 학대는 자, 부모가 해야 될 행동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혹은 정신장애를 유발하는데, 거절, 고리, 무시, 언어적인 비난, 압박. 너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 너가 태어나서 엄마 인생이 이 모양 요꼴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서적 학대죠. 성적 학대는 성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아동의 성기를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성교, 강간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과도한 자유행위, 위축, 특이한 성적 행동 등을 아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임은 학대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형태가 방임이에요. 자, 기본적인 신체 교육, 정서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부모가 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이런 아동들 많이 볼 거예요. 겨울인데 갑자기 슈퍼에 뛰어 들어오는데 반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와서 빵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방임인 거죠. 그래서 지저분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방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신체적 방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식주를 안 하는 거죠. 보호, 의료 서비스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픈데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 교육, 학교 공부 안 시키고 학교를 안 보내는 거. 정서적 방임은 아동의 욕구를 계속 무시하고 채워주지 못하는 거. 교육적 방임은 공부 안 시키는 거죠. 학교 안 보내는 거. 의료적 방임은 의료적인 처치 개입을 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방접종을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거거든요. 맞아야 되는 법정 예방접종이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기,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들만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5번,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 역할 행위. 자,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TV에서도 뭐 육아 프로그램 보면 아빠랑 엄마랑 그렇죠? 규칙을 만들어 놓는데 그 규칙을 서로 안 지키면서 애한테 훈련시키는 이런 것들이죠. 규칙을 만들어야지 아동이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이게 옳은 행동인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빠는 A 방향으로 교육하고 엄마는 B 방향으로 교육하면 애가 헷갈려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 가능한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강화라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가 역할 모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의 일관성, 그 다음에 시행하는 거의 일관성, 그 다음에 부모 역할 모델 등이 이제 중요한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문제집을 볼게요. 1번 보세요. 2세 동생을 괴롭히는 5세 아동을 엄마가 지켜볼 수 있는 거실의 구석자리에 혼자 5분간, 5살이니까 1분씩이니까 5분이죠. 자, 앉아있게 하는 훈육 방법. 그쵸? 바로 나오죠. 타임아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를 변형해요. 5살이면 몇 분을 하는 게 적절한가? 이렇게 나가면 5분. 그래서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문제를 끌어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번. 옳은 것 찾아보세요. 지금은 이제 읽느라고 첫 시간이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막 줄 거니까 그때는 해오셔야 돼요. 자, 옳은 것은? 그럼 우리 천천히 풀어볼까? 1번. 1번은 O예요, X예요? X. 왜? 그렇죠. 아동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틀린 거죠. 아동과 가족이 포함한 가족 중심의 간호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거는 옆에 바로바로 쓰시면서 고치셔야 돼요. 자, 아동 간호의 주요 개념은 성장이다. OX. 나중에 성장, 성숙 공부할 거거든. 그치? 성장은 뭐예요? 단순하게 양만 보는 거고 키가 몇 센치 컸느냐 이런 거 보는 게 성장인데 주요 개념은 성장이 아니죠. 성숙,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죠. 3번. 신체적 장애를 예방하는 중재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 아니었죠. 여기서 틀린 단어는 신체적 장애 예방이 아니지. 그렇죠?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비외상성 간호가 우선이어야 되고요. 아동의 건강 및 발달상 최대한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답은 4번이고. 그러면 5번은? 미성숙한 대상자를 간호하는 특수성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보다는 옹호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옹호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옹호자라고 할까요? 아동이나 그다음 아동을 돌보는 가족에게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역할이 옹호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옹호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번. 자, 말기 암환의 치료를 중단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간호사가 가족을 존중하고 그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을 적용한 것인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죠.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아동하고 가족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그쵸? 의사결정에 필요한 거를 주는 것이 옹호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아동과 말기 암 환자 치료를 중단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번, 영아 사망률이에요. 모치에 대한 보호와 양육관계 개선을 통해서 감소한다. 맞고, 철저한 주상기 관리를 통해서 사망률 감소시킬 수 있다. 한 나라의 주요한 보건지표로 사용되는 게 무엇이냐? 이게 실제 기출문제였거든요. 영아 사망률이고. 그러면 4번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1000명. 그렇지. 10,000명이 아닌 1000명. 그 다음에 1개월 동안이 아닌 1년 동안 사망한 영아의 수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가장 큰 원인은 주상기 문제, 선천성 기형, 미수가 맞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을 봐볼까요?
열, 구토, 설사로 일주일 이상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부모의 학대 유형. 신체적 방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의학적 방임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답은 답까지 의학적 방임 없지. 그러니까 의학적인 방임도 신체적인 케어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3개월 영아가 왔는데 바로 사망했대요. 검사를 했는데 바로 사망했어요. 검사했더니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이 나타났고 다른 외상은 없었대. 관련된 것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죠. 그래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의 증상을 바로 알면 바로 금방 답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아 돌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하고 어떻게 보냐면 도착한 후에 사망한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근데 영아 돌연사 같은 경우는 사망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돌연사는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온 거고 얘 문제에서 보면 얘는 응급실 왔는데 그 후에 사망한 거죠. 그래서 영아 돌연사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낙상이 답이 될 수 없는 건 뭘까? 다른 외상이 있어야 돼. 낙상은. 그쵸? 근데 외상은 없어. 그냥 경막하 출혈과 망막 출혈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낙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6번. 걸음마를 시작한 유아에게 있어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신체적 특징을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키워드는 유아예요. 여러분 유아가 걸음마를 언제부터 걷죠 애들이? 12개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지금은 꼭 외워야 돼. 12개월에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키워드는 걸음마를 시작해요. 그러면 아닌 거 몇 번일까? 자 나랑 눈 마주친 분 1번? 자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1번은 맞는 답이에요. 왜 그럴까? 그렇지. 걸음마를 이제 시작했어. 걸음마가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해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 뜨거운 물이 있었으면 그쪽으로 넘어져서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학대는 아니야. 가끔씩 여러분 걸음마 시작한 애들, 일어서려고 하는 애들이 식탁에 식탁보가 있잖아. 그 위에 뜨거운 라면이나 뜨거운 물 커피? 근데 애가 일어서려고 식탁보를 잡아당기면서 떨어지면서 하면 화상 입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대는 아니야. 물론 화상도 학대 종류 하나지만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닌 거지. 걸음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는 있어요. 학대 증상은 아니야. 잠깐만. 아동학대, 자, 제가 이건 다시 설명할게요. 신체적 특징이 아닌 거기 때문에, 죄송해요. 뜨거운 물에 잠겨서 생긴 화상은, 이건 학대죠. 그쵸? 학대예요. 다시 정정합니다. 화상이에요. 원형의 화상 자국은 뭘까? 제가 문제를 잠깐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원형의 화상 자국은 여러분, 담뱃불로 지지는 거예요. 신체적 학대죠. 자, 시기가 다른 다발성의 골절. 자, 3번과 5번 보면 여기서 선택을 고민을 하겠지. 그치?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시기가 같은 골절. 시기가 다른 거가 아니지. 시기가 다른 게 학대지. 왜냐면 자, 때려가지고 그죠? 지금 골절이 있어. 그죠? 시기가 다른. 그러니까 때려서 이제 얘가 나을 때쯤 되면 또 때려갖고 그쪽에 또 골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학대예요. 그런데 시기가 같은 여러 개의 골절은 어때요? 넘어져갖고 길 가다가 이게 불안정하니까 걷기 가니까 넘어져갖고 동시에 골절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학대는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이 학대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 앞뒤 양쪽으로 심한 멍자국. 여러분 멍은 애들이 들 수 있어요. 걷기 시작한 애들. 주로 어디에 멍이 들까? 걷기 시작한 애들이. 그치? 앞으로 넘어지지? 그래서 이마라든가, 그쵸? 머리, 무릎 쪽에 많이 드는데, 자, 앞뒤로 양쪽으로 심한데, 이런 경우는 학대죠. 그쵸? 그래서, 신체적 특징이 아닌 거는 5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기가 같은 여러 개의 골절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동시에 골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학대 증상이에요. 7번. 자, 2세 아동에게 타임아웃으로 훈육을 하려고 해요. 옳은 거. 1번, 격리하는 동안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서 부모가 아동 옆에 함께 있어준다? 아니죠. 타임아웃은 아동이 혼자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부모는 멀리서 지켜보는 거야. 나란히 옆에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틀렸고, 신체적인 체벌을 동반하지는 않고, 타임아웃을 하고 있는 동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격리된 곳에 아동을 둠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게 한다. 4번이 답이고, 격리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 아니라 1세당 1분. 그래서 아까 5세가 5분이었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와서 아동의 성장 발달입니다. 챕터 2. 그래서 아동의 성장 발달 특성을 보시면, 자, 성장 발달의 원리 먼저 보세요. 얘는 별표 많이 하세요. 머스트입니다. 항상 나오는 기본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복합적이다, 상호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연속적이고 우리 아동이 출생에서 신생아, 영아, 그 다음에 유아, 그 다음에 단계가 뭐지? 학년, 정기, 그 다음에 학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이렇게 가죠. 얘가 다시 학년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복합적이다. 그래서 상호 관련된 복합성을 가지고 있고, 유전 요인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상호작용을 받고 있고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앞에 굵은 글씨만 외워도 되고, 두 번째 방향성은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발달하는데 방향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이어서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발달한 건지 예측이 가능하죠. 자, 여러분 애들이 일어나요. 신생아가 태어났어. 제일 먼저 엄마들이 우리 애가 천재야 라고 하는 행동이 뭐지? 뒤집을 때. 그렇죠? 저 역시도 애가 정상 발달보다 좀 빨리 뒤집었어요. 그래서 천재인가? 그런 망언을 환상을 갖고, 그렇죠? 뒤집고 나면 기어다니고 앉고 걷고 서고 걷고 이게 예측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있고 질서 정연하고 예측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땡 별표. 자, 어디에서부터 발달한다?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발달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말단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근원 발달 원칙 보세요. 중심에서 말초. 그러면 중심에서 말초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죠.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그렇죠? 처음에 애가 팔을 움직이지 처음에 손가락을 움직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에서 말초. 그 다음에 세분화 원칙도 전체적에서 구체적. 단순한 거에서 좀 더 복합적으로 간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땡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이다, 연속적이다 다시 나오는 거고요. 개인차가 있죠. 사람들, 애들마다 발달하는 게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신경계는 언제 가장 빠른다? 신경계가 사춘기에 빠르면 안 되지. 영아기 동그라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림프 조직은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별표. 자, 6세에서 성인 수준에 이룬다라요. 그래서 림프가 6세에서 성인 수준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의 2배로 성장하는 시기는 몇 살? 10에서 12세. 그러면 림프는 외우기 쉽게 6세가 아까 성인이라 그랬지. 그렇죠? 여기에 곱하기 2해. 그러면 12세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아까 성인의 2배.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돼. 얘가 항상 나오는 문제.
생식기계는 뭐 사춘기인 건 바로 아실 거고, 결정적 시기가 있어. 특정한 시기가 있어. 그래서 그 시기에 그걸 배워야지 아동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럴 때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장애가 생기게 되죠. 발달 속도. 정확하고 일정한 순서가 있어서 예측 가능하는데 모든 영역의 발달 속도는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자, 신체적 성장이 빠른 시기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태아기는 뭘까, 여러분? 수정이 되면서 10달 동안이죠. 그래서 수정된 애가, 그쵸? 아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영아기는, 아까 영아기가 언제라 했지? 한 달이잖아. 이때부터 갑자기 얘가 걸어 다니네? 그쵸? 요때 영아기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야. 그래서 보시면 돼. 요즘에 어떤 TV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가 173? 몸은 거의 성인인데 얼굴은 애기야. 말하는 것도 너무 애기야. 그런데 애들 요즘 발달이 너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성별도 보면 자, 중요한 것. 누가 먼저 더 성장을 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자애들이 더 빠르죠. 그래서 여자애들이 한 2년 정도 더 빨라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가보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학생들을 보면 거의 성인이에요. 신체 발육들이. 근데 같은 학년이라고 서 있는 남자애를 한번 봐봐봐. 아직 멀었어. 애기야. 남자애들. 그만큼 2년이 늦게 성장을 해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굵은 글씨는 꼭 기억을 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제가 꼭 외우라는 것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 발달. 아까 성장은 신체 크기, 부피 증가, 양적인 것만 갖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키가 1년에 몇 센치 컸다, 몸무게가 몇 킬로 늘어났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성장. 발달은 자, 성장에 따른 기능적인 과정이면서 질적인 변화인데 주로 더 큰 광범위한 걸 갖고 있는 게 성숙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습득 같은 게 발달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스캔먼의 신체 곡선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드렸을 거예요. 스캔먼 신체 곡선 같이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보시면 돼요. 자, 림프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흉선, 림프절, 림프 조직인데 아까 성인 크기로 가는 게 몇 살? 6세. 성인의 2배는 몇 살? 이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써있죠.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3 하면 몇 살? 18세가 되지. 그러면 얘때 다시 성인 크기로 줄어든다. 하나만 더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자, 제일 꼭대기로 올라간 여러분들 림프 그래프 찾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련되는 거니까 기억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특히 신경계 보세요. 출생 초기부터 신경계는 급성장해서 성인에 도달하는 거는 80, 90%의 몇 살에 도달하지? 신경계? 4세. 4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생식기계는 청소년기죠? 사춘기. 보시면 되고. 일반형은 자, 키, 몸무게, 가슴둘레 이런 건데 자, 2세 때 급격하게 성장을 한다. 요것만 외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학자들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바빠. 자, 3번.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보세요. 자, 우리 영아기는 몇 살까지? 여기는 출생에서 한 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부터로 바꾸세요. 한 달부터 한 살까지 12개월. 자, 성심리 발달 큰 소리로. 발달돼야 되는 게 뭐야 이때? 신뢰감. 발달되지 못하면 불신감. 유아기는 몇 살부터 몇 살? 1세에서 3세. 뭐가 발달돼야 돼? 자율감, 수치감. 학교 가기 전은 몇 살? 3세에서 6세. 발달되는 건 솔선감과 제족감. 학령기는 6에서 12세.
그 다음에 근면감 발달돼야 되고 발달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청소년기, 자, 정체감과 역할운동이죠. 그래서 이 연령은 지금 기본으로 가야 돼. 계속 나올 거야. 항상 아동 문제는 앞에 몇 개월, 몇 세, 그래서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중요한 거는 성심리가 굵은 채로 되어 있죠. 얘는 머스트로. 별표. 자, 그러면 신뢰감과 불신감이야. 자, 그러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와 이제 프로이드랑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프로이드의 구강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4번부터 먼저 할게요.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 프로이드를 하고 가는 게 낫겠어요. 자, 보면, 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보세요. 자, 이게 영악이죠. 1살까지니까. 구강기, 오랄 스테이지. 프로이드는 성심리 발달을 리비도라고 하는 쾌감을 어디서 찾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거거든요. 우리 1살 된 애들, 1살까지 애들이 주로 뭐 하고 있지? 손가락 넣어서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 놓고 빠는 게 행복한 거야, 성적으로. 그쵸? 그래서 모든 쾌감의 근원이 입이에요. 그래서 구강 활동에 집중되어서 있는 게 그래서 오랄 스테이지. 학문기는, 자, 요때는 얘네들이 이제 배변 훈련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학문이 손에서 입으로, 이제 손가락을 입으로 놓고 빨면서 행복을 느꼈어. 리비도를 느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학문이 포커스가 돼요. 그래서 이때 애들을 보면요. 자기가 똥 싼 거 쳐다보고 씩 웃어요. 뚜껑 열어보고. 그래서 학문이 주요 쾌감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학문기, 에이널 스테이지라고 해서. 그래서 배설과 배변 훈련이 중심이 된다. 보통 우리 배변 훈련은, 그러니까 2살, 24개월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때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잘못되면, 이때 훈련이 잘못됐어. 그러면 고착 현상이야. 결벽증. 무엇이든지 아끼려고 하는 인색한 성격들을 이때부터 얘네들이 이제 트레이닝이 되는 거버립니다. 남근기는 이때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가 남근기. 그래서 3에서 6세입니다. 자, 학문에서 성기로 옮겨가요. 그래서 별표를 어디다 하면 좋냐면 두 번째, 동성부모하고 동일시요. 이성부모하고 동일시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딸이면 엄마랑 나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역할 습득하면서 양심이나 자아상을 발달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쟤는 조금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이제 일찍 결혼한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랬더니 딸이 있었어요. 친구가 저녁 먹고 가라고 이제 저녁 준비를 막 하고 있고 이제 남편도 친해가지고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 애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 아빠가 이제 양말 벗고 발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겠죠? 근데 애가 수건 들고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치면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이러고 있지. 그죠? 뭔 말인지 아세요? 신혼이고 얘기가 바로 같은, 그러니까 친구가 아마 남편이 퇴근하면 남편 발 씻을 동안에 수건 들고 옆에 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 딸이 그거를 그대로 보고 엄마 이꼴 나 라고 생각해서 엄마 행동을 그대로 하고 아빠가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발 씻고 있는데 걔가 발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 발을.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친구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빨리 밥 해야 되지 않냐. 막 그랬는데 그 딸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성부모와 동일시 이게 시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시면 되고 성에 대한 정체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부모와 동일시 그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뽀뽀 못하죠. 왜? 엄마가 곧 나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뽀뽀하면 애가 기겁을 하고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아빠는 나한테 뽀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남근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아는 이게 잘못되면 웨디푸스 컴플렉스랑 거세 불안을 증상을 갖고 있고요. 여아는 일렉트라 컴프레스 증상들이 나타난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 부모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딸들이나 이럴 때 아이들 키우면 어느 순간에 요 시기가 되면 엄마 아빠 같이 못 자요. 그 사이에 애들이 파고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도
그쵸? 엄마한테 뽀뽀하는 건 얘네들이 해야 돼. 아빠가 하는 거 보고. 그쵸? 하는 거. 그 역할들을 배우는 거죠. 잠복기는요, 자, 성적 욕구가 억압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잠깐 숨어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친한 친구와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학년기잖아요. 그래서, 자, 초기는 동성 친구예요. 그러니까 초기라고 한다 그러면 저학년.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친구 집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후기로 가면서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게 되고, 학교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잠복 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학교에 대해 가서 친구 사귀는 게 더 바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게 줄어들어. 그것도 학교에 가서 새롭게 학교 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성에 집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탐색, 지적 탐색이 활동적인 시기가 잠복기. 생식기는 청소년기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자, 에릭슨을 보면, 자,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한대, 영아기가.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이걸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나이로 보면서 프로이드 구강기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신뢰감이 발달돼야 되는데 여기서 신뢰감은 누구하고 누구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할까? 돌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엄마의 돌봄이 신뢰감을 발달시키는 주요 요소고 그 신뢰감이 잘 발달되면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 양육자와의 신뢰관계죠.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들이 이제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할머니들 손에 키워진 애들이 있죠.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엄마보다는 할머니한테 신뢰를 더 많이 가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애착관계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주 꼭 엄마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주로 돌보는 양육자에 대한 신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감, 수치감이에요. 자, 유아기는 이때 1살부터인데 자율감이래요. 왜 자율감이 발달할까? 신체와 환경에 대한 증가된 조절력이 중심이 된다? 왜요? 걷기 시작하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아기 난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님들이.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누워있을 때가 좋았다. 그쵸?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어디로 튈 줄 몰라요. 그쵸?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데 애 입장은 내가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새로운 거 보면 막 알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 환경에 대한 증가된 조절력이 중심이 돼서 보고 그 다음에 보행 등의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활동을 흉내내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연령대가 1에서 3세니까 프로이드의 어느 기? 학문기. 학령 전기는 자 솔성감이에요. 그래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행동, 진취적인 정신, 구상력이 솔성감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때는 남금기, 동그라미. 금명감은 아까 학교에 가서 부지런해야 학교 가서 친구들 사귀고 학교 생활 학교 통근하고 하잖아요. 학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잠복기에 성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잠복기에 됩니다. 특히 학교 가서는 친구와의 또래 집단 형성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사회환경. 그렇기 때문에 자 인정받기를 원해.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그래서 보시면 되고 또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거부당했을 때는 열등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죠. 학습이나 과제를 못하거나 또 주변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할 때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정체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가 이르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체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정신적인 것도 많이 성숙이 되죠. 그래서 정체감이 만들어지고 이게 잘 안 되면 역할 혼돈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와 그 다음에 프로이드와 연결해야 되고 에릭슨의 성심리 꼭 머스트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07페이지의 4번 밑에 프로이드와 에릭슨과 피아제 연결해놨죠. 그쵸 표? 이걸 왜 이렇게 제가 표까지 만들어서 드렸을까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화살표?
그래서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섞어 놓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에릭슨만 나오면 되게 쉬워요. 자, 이 연령대 발달 과업으로 에릭슨, 프로이드, 피아제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같은 연령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자, 이 표는 그냥 넘어갈게요. 피아제 금방 할 거니까. 자, 5번.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인데요.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학자들 중에서 피아제 이론을 제일 어려워해요. 자, 인지가 발달하는 건데요. 자, 감각운동기는 몇 살까지? 2세까지. 자,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상 영속성의 개념 발표하세요. 대상이 영속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 눈앞에서 물체가 없어져도, 그쵸? 사물은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거. 이게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고요. 정의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작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조작기는 몇 살부터 몇 살? 2세에서 7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눠져요.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조작이란 정의를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를 논리적인 관계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전 조작기니까 뭐야? 조작을 할 수 있다, 없다?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 논리적인 조작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 조작기. 그래서 2세에서 7세인데 2세에서 4세까지를 전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 그 다음에 4에서 7세를 큰 소리로 직관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본 것만 보는 거지. 생각하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것만 알고 그 뒤에 숨겨진 거는 모르는 거. 아직은 조작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정개념기는 몇 살부터 몇 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2에서 4세. 직관기는 몇 살? 자, 전조작기의 대표적인 특성은 앞에 굵은 글씨 머스트로 정리합니다. 뒤에 또 나올 거. 6번에도 전조작기의 특성이 있어요. 자, 상징적 사고는 뭐냐면 여러분 집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집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고, 그죠? 나무 박스를 집이다, 기차다 이렇게 나름대로 아기가 상징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죠.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의 이해가 되는 나이야, 안 되는 나이야? 안 되는 나이.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화난 엄마를 위로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위로받았던 거. 내가 애착인형 있잖아. 그걸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엄마 기분 좋게 하려고 자기 애착인형을 주는 거. 이해되죠? 이게 자기중심. 그 다음 비가역성은 과정이나 순서를 역으로 생각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조립을 이렇게 했어. 그쵸? 근데 얘를 분해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조작 전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술적 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사건이 일어난다. 자기는 그 사건을 내 힘으로 다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게 마술적 사고. 무랄론적 사고는 무생물인데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형인데 살아있는 애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서 아빠한테 계단 혼내주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무랄론적 사고. 중심화는 한 상황에 한 측면만 집중하고 다른 부분은 무시해버리는 거. 자, 전 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는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시기는 언제쯤? 학교 들어가서부터겠지. 뭔가 똑똑해지게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논리적인 조작, 추론이 가능하고 보존 개념이 확립되고요. 처음에는 귀납적 사고. 귀납적 사고는 뭐지, 여러분? 귀납적 사고. 어떤 결론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귀납이죠. 그 다음에 연역은 여기에서부터 각각의 세분화되는 거. 이게 연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귀납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역적 사고가 발달되고 탈중심화, 여러 면의 생각을 할 수 있고 학교 들어가면 친구들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규칙, 가치를 이해해야 되죠.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이때는 11살이니까 저학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미래, 추상적인 거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구체적 조작기의 대표적인 특성, 보존 개념, 가역성, 탈중심화, 이게 대표적인 시험 문제예요. 자, 보존 개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 형태가 바뀌어도 물질의 속성이 유지된다. 여러분, 물을 똑같은 100cc를 동그랑통에 넣느냐 네모통에 넣어도 안에 있는 물은 100cc다. 아는 거가 이 학령기,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이라는 거죠. 근데 전조작기는 모양이 바뀌면 그 안에 있는 물의 양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가역성. 아까 이렇게 해서 아까 지워버렸구나. 분해를 했어. 퍼즐을. 근데 다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탈중심화. 여러 면에 집중할 수 있다.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고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가 더 커졌어요. 논리적인 사고, 가설, 추상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요. 가설 문제도 가능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의 사고를 하고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타인 중심, 나기 자기 중심의 사고보다는 타인 중심의 사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